박사님은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 호봉제 하면 우리 그 임금 체계에서는 좀 낡은 시스템,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여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연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간다. 이건 사실 좀 어색하죠. 옛날 시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평생 고용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너무나 보통 임금 체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임금 체계는 또 일본에서 또 우리가 또 들여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임금 형태였는데, 언제부턴가 현대적 의미에서는 좀 안 맞는 체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졌죠. 그런데 근데 아직도 호봉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건 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호봉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어색하고 낡은 제도인데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이 노동시장, 특히 이제 임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제도인데, 이 제도가 그 혁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바꾼다라는 것이, 우리 국회가 이제 법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바꿔나가는 건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워낙 관료주의라든가, 뭐 이런 그 약간 보수적 형태인데, 뭐 과거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좀 게을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봉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연봉제는 어떤 건가요? 네, 호봉제의 그 단점이 이제 연차가 되면 무조건 월급이 오르는 방식인데 성과연봉제는 이제 직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연차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숙련도, 노동 숙련도가 생겨요. 그러면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 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무에 따른 그런 숙련도를 반영을 하면서도 또 그때그때 또 경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과가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과가 좋은 부서나 좋은 사람은 조금 성과급을 더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덜 받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때고 전반적으로 직무가 요런 정도의 직무는 요 정도의 생산성이 있으니까 요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직무에 따른 수입 그리고 또 숙련도에 따라서 숙련도가 높아진 그 숙련도를 또 반영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이제 성과 연봉제죠.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곳이 안타깝게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호봉제로 연봉을 받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호봉제가 우리 아시아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그 고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상당히 그 아시아적 질서에 가까운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의 일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이쪽 일본 방식이 좀 강하고요. 근데 그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에 와서는 이제 대부분 연봉제, 그것이 기본 베이스고 또 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얼마큼 지급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예를 들어 공공 파트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성과급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그 성과 평가가 사실 어렵잖아요. 일반 그 민간에서는 수익률, 수익이라는 경상 이 수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성과 개념이 분명한데 이 공무원, 이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성과라는 것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직무적인 부분을 일반 기본적인 걸로 잡고 추가적인 성과급은 그 대신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은 이제 이런 형태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의 개혁도 사실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급수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다르고
또 성과급 비중도 뭐 3%, 5%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어느 정도 그 공기업 관련된 분야에서 공기업은 아무래도 기업 원리로 많이 운영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야에서 성과를 고려하는 형태의 성과급 방식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개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기업이 사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안정적이라는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보통 우리가 신의 직장, 뭐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성과 연봉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신의 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될까요? 그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사실 직장의 안정성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도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네. 업계 전반의 연봉, 네.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의 평균 연봉을 거의 갖고 오는 데도 있었다시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도 안정이 돼 있고 임금 수준도 업계 최고 수준 뭐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정말 신의 직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성과 연봉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네. 그 높은 연봉이 과연 생산성과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라는 걸 보면 네. 사실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과 연봉제로 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러한 문제 신의 직장이라고 받는 그러한 네. 비판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네. 했는데 네. 실질적인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기보다도 무늬만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내용은 뭐 과거에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 무늬만 개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공직사에서 그런 걸 좀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하는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뭐 별 큰 혁신의 내용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성과 연봉제도 분명히 성과 연봉제로 옮겨간 직장의 비율은 뭐 90몇 %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한계를 어떻게 네. 좀 분명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사실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요번에 네.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있어서 연구와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임금 피크제 내용이 정말 네. 성실하게 그 조직에 반영이 되도록 네.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 성과 연봉제도 그 성과와 직무에 따른 것들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 요거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개량하는 방식이 그 공직사회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이 하긴 하지만 끝은 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서 받는 월급도 사실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으로서. 네.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 이제 공직사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요. 네.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실 구조가 참 많아요. 네. 특히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도 부실이 심하다 보니까 네. 몇 조라는 돈이 이제 매년 적자로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산업은행도 사실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의 공무원, 특히 네. 공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부실 구조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그 생산성, 성과의 중심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 임금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지 이러한 부실 문제가 국민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기업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정말로 힘든 일이겠죠. 뭐 공기업이 우리나라가 좀 담나에 비해서 좀 네. 굉장히 많고 사실 부서가 해야 될 일을 공기업이 하는 경우도 참 허다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공기업의 수도 줄이고 네. 거기에 대한 사업도 네. 부처가 할 일을 공기업한테 사실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 이제, 낭비. 그래서 네. 부서가 직접 하려면 하고 공기업한테 떠넘기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시죠? 그러면 박사님 끝으로 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공직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가에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야에서 열심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높은 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면 쉽게 일을 하고 쉽게 돈을 버는, 그러면서도 너무 평생을 보장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공기업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오히려 그 성장이나 활력을 줄이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공기업이라든가 공직사회에 과도한 혜택,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구조적으로 나쁘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는 이제 바꿔나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월급 방식 또는 고용에 대한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좋은 인재가 좋은 데 가서 더 부가가치 높고 가치 있는 창출하는 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활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정말 듣고 싶고 궁금했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